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계획적으로 산다는 건 참 어렵죠. 하루 일과부터 출근 시간 또 등교 시간에 맞춰서 시작되고요. 다른 사람이 잡아놓은 일정에 따라서 하루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흐르고 한 달이 또 1년이 지나가 버리죠. 매년 뭔가를 계획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어느덧 계획했던 계획과 생각했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진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나의 생각과 가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의 말입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 생각이 더 강화돼서 성장으로 되돌아오고요. 반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그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생각을 형성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던 그림으로 내 삶을 그려넣게 됩니다. 하나뿐인 새하얀 캔버스에 단 하나의 그림만 그릴 수 있는 것, 그게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 붓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어느덧 금요일, 6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 함께 하셔야죠.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이걸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했던 조항들을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쟁점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게 과징금 1,400억 원의 철퇴를 가했습니다.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리뷰를 조작했다 이렇게 공정위는 판단을 하고요. 쿠팡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자,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 2부에서 곽재식 작가와 함께하는 날인데 곽재식 작가가 참 많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글자입니다. 정답은. 전기차 또 청정에너지 등이 확산되면서 화석 연료가 점차 힘을 좀 잃고 있죠. 국제에너지기구가 6년 뒤에는 하루에 약 800만 배럴의 이것이 넘쳐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2030년쯤이면 여기서 수영도 할 수 있겠다면서 신랄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죠. 이거를 잘 가공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이걸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를 산유국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좀 최근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 앞바다에서. 자, 이건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또 KBS 콩, 유튜브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세 분 조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 박수익 기자님은 네. 옆에서 계속 기사 쓰고 계셨던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꼼꼼하게 뭔가 또 정리를 하시길래 그 공매도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계속 금지가 되고 있죠. 네. 일단은 그 기한이 더 연장이 됐는데 정부가 어제 브리핑을 한 가지 했습니다. 네. 우선은 누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송일아 기자.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그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달 30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그 대차 거래의 상환 기간을 그 기존의 무제한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이제 4차례까지만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장 12개월까지로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한 거고요. 또 불법 공매도 관련한 처벌도 강화가 됐는데요.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이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 수준이었는데 이를 4배에서 6배 수준으로 올렸고 만약에 50억 이상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무기징역이라는 그 단어의 어감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작년 11월부터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최소한 이제 1년 4개월간 공매도가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3월인 이유는 그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지금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3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투자가 이제 기관 투자자 101개사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그 잔액 관리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했고요. 또 내년 3월까지 한국거래소의 그 중앙 점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기관의 매매 주문 내역을 좀 비교하고 대조해서 이제 무차입 공매도를 철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송일아 기자가 브리핑을 잘 해줬고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기존에 많이 이제 반발을 샀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전산으로 관리를 못하느냐. 왜 시스템화하지 못하느냐. 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이 공매도 되도록 그 사각지대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었잖아요.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저는 어제 이제 당정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설명했잖아요. 네. 근데 당정의 정이 저는 금감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감원장이 발표하지 않을까. 기자들이 다 금감원장한테 공매도 언제 재개돼요? 공매도 법 개정 언제 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사실 그거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해야 일인데. 되는 건데 민간 감독기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그걸 또 대통령실은 화답합니다. 안 해. 번복하면서 그래서 어제도 야 금감원장이 또 나서겠네 했는데 법은 역시 이제 금융위가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김주원 위원장 검색해 보면 이 시스템 구축 어렵다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무차입 공매도 시스템 구축해서 이제 전산 시스템 구축해서 기관이 먼저 1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다시 KRX 한국거래소가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정도 후에는 전수조사라는 거예요. 공매도가 뭐 한두 건도 아닌데 그걸 하라는 겁니다. 물론 뭐 IT 강국 코리아니까 내년 3월까지 못 박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명의 장정이 1명이 도둑 못 막잖아요. 근데 아마 사건은 또 터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지금 대형 기관도 있지만 소수 그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서 과연 이게 다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될까도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두 번째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개인들한테 일부는 좀 특혜도 줬어요. 코스피 200 종목의 경우에는 기관보다도 더 담보 비율을 낮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법 공매도 처벌도 더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매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이 돼 왔고 그런데 이게 형사처벌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불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지 부당 이득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지 전체 교란시킨 전체 총액이 아니야.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짚어볼 만한데 저는 사실은 1년 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할 만큼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인가? 우리 지난번 3번 했잖아요. 네. 3번 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정말로 위기 상황이 됐었는데 뭐 금융위기 때나 팬데믹 때나 이런 때 했었는데 지금 뭐 1년 4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하다 보니 이미 뭐 이달 21일에 발표될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좀 너무 이제 좀 그 하다 보니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공매도 재개하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정부도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가능하다.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한 1년 넘게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내년 3월까지 그걸 또 구축을 하겠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는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박수희 기자는 이번 대책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전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산 시스템 구축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 어쨌든 어느 정도 한 게 있잖아요.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기가 안 된다라고 했던 게 이번에 또 이렇게 바뀌어서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하나는 그 주식을 빌려서 나중에 상환하는 기간 이거를 이제 맞췄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현금 담보 비율,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려면 일정 비율 현금 담보가 있었는데 이게 기관하고 개인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거 똑같이 맞추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대형 사업자와 기관의 자금력과 신용도, 개인의 자금력과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그랬죠. 대형 뭐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대형 뭐 어떤 뭐 플레이어와 어디 시장에서도 소형 이런 사람들의 룰은 다른데 어떻게 그걸 맞추냐라고 했는데 지금 맞췄단 말이죠. 어떻게 맞췄냐면은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기관을 공매도할 때 현금으로 담보를 잡을 때 이제 105% 현금 기준으로. 근데 개인은 원래 140이었다 그걸 좀 쭉 낮춰가지고 120 요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이번에 개인도 기관하고 똑같이 105%의 현금 담보 비율로 이제 맞추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어치 공매도 하려면 105만 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약간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현금 담보 비율 105%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숫자는 좀 지워버려 생각하면 되는데, 뒤에 5%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의 그 공매도를 하려면 현금 비중이 5%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단위를 높여서 얘기를 하면 1억 원어치를 공매도 치려면 500만 원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담보비율 105%, 그냥 쉽게 말하면 5%의 현금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140 낮춰서 120이 됐는데, 120이라는 것은 그러면 1억 원어치의 공매도를 하려면 2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천만 원이겠죠. 2천만 원의 현금 담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걸 찬찬히 보면은 이제 그거는 또 기존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있어야 1억 원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진 돈의 5배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관은 500만 원이 있어도 1억 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진 돈의 20배 를 가져도 공매를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인을 기관으로 이제 낮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제시를 그동안 해왔던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매도 담보 비율을 하향 평준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하향 평준화해서, 하향 평준화를 했다는 뜻은 그럼 니들도 돈이 좀 있으면은 더 많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좀 의미인 그러니까 거죠. 공매도를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네, 더 더 쉽게 예. 만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또 이제 이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지만, 이걸 왜 상향 평준화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관도 좀 더 공매도를 칠 때 현금 담보를 많이 잡도록 하지 않고, 공매도를 좀 어렵게 신중하게 더 공매도를 할 때 리스크를 지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한테 리스크 좀 덜 지도록 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처럼 더 용이하도록, 네네. 쉽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또 한 축이었고, 이거는 또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도 선물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해서 매도 포지션으로 뭐 해지를 한다라거나 약세장일 때 그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것들은 또 가능했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서의 뭐 큰 변화라든지 그런 건 좀 감지된 게 있나요? 실제로 그 공매도가 금지가 됐던 이제 지난 7개월 동안 이 선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약간 풍선 효과처럼. 그래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주식 선물 거래 대금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평균 4조 1천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22년 대비해서는 60% 이상 증가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식 선물이 뭐 단순히 그런 단기 매매에 이용되는 게 아니고 좀 기관들 위험 관리를 위한 포지션 그 구축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래되는 뭐 기초자산 수가 뭐 커지고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한 영향도 있지만, 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좀 반사 효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을 많이 내놓고 있고, 실제 이제 기관들, 저는 이제 ETF 취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관들을 만나 보면은 뭐 공매도 없어도 돼요. 선물해서 이제 해지하면 되니까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이 선물 거래는 좀 많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또 이게 앞으로도 어떤 이유로 이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매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 있고 3월까지도 중단이 되어 있고 이것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이제 제한한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적으로는 선물 매도라는 다른 기술적인 방법은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공신력이 떨어진다라든지 또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민당정 협의회 끝나고 오후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예. 별도 브리핑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모처럼 제가 금융위 관계자들의 멘트에 좀 공감이 가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김소영 부위원장이 한 게 그동안 우리가 사실 불법 공매도가 많이 적발했고 상당히 많았다. 이번에 그거는 이제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불법 공매도가 우리 시장에서 많이 없어지고 좀 더 투명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선량한 투자자라면 그러면 좀 더 투명한 시장에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어떤 외국인의 어떤 이탈이나 신뢰도에 대한 하락 우려보다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먼저고, 그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게 지금 이제 한국의 스탠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운동장에서 뛰는 외국인들이 이 운동장을 벗어나느냐 떠나느냐 그거보다 이 운동장을 먼저 평평하게 네. 만드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MSCI도 물론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MSCI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 MSCI 지수 편입에 좀 불리한 그런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바꿔 말하면 공매도가 존재했던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었던 수많은 그 시간에서도 우리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않고 신흥국 즉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우리가 조금 이걸 공매도 탓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얼마 전에 또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대표가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약간 한국의 우호적인 발언인데, MSCI에서 과연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기술 발전을 직접 눈으로 봤냐, 아니면 남들이 평가해 준 보고서 가지고 그렇게 분류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외국계 그 운용사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인 대화를 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한 거지. 이걸 꼭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한쪽만 보는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인철 소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이제 금융당국의 입장도 사실은 그렇게 썩 이렇게 뭐라지 하고 싶었던 정책은 아닌 것 같은 아니에요. 느낌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BNP 파리바랑 했을 때 중간 조사 더 해보자라고 해서 봤더니 더 늘어났잖아요. 네. 뭐 9개 글로벌 IB들이 뭐 160개 이상의 종목에서 2천억 원대 불법 공매도한 혐의를 적발했는데, 그때 금감원의 해명도 이거예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이게 뭐 음주 운전은 맞는데 이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 잘못된 이제 잔고 관리 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MSCI 요구는 그동안 늘 똑같았어요. 세 가지 요구 중에 두 가지는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외환시장 접근성이라든가 외국인의 접근성. 검은 머리 외국인 없애기 위해서 이 뭐 ID 제도 만드는 것들 접근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개선했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신흥시장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는데, 공매도 하나 이제 악화는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MSCI는 지수 장사하는데요. 네. 여기는 또 굉장히 또 한국거래소가 가장 싫어하는 걸 또 요구하고 있어요. 지수 상한권. 코스피 200 지수가 굉장히 메리트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한때 전 세계 파생금융시장 1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거래량에서. 그거는 좀 굉장히 이렇게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해서 돈을 버는 수단에 대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치중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이제 좀 제하하다 보니까 갑자기 1위에다가 막 10위권 밖으로도 밀려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정적인 기준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공매도로 내모는 현상이거든요. 네. 공매도 규제를 개인
개인처럼 이제 이 기관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기관처럼 우리도 개인 똑같은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주면서 밀어내다 보니 오히려 이게 지금 공매도를 좀 더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 공매도 시장은 사실 주가 하락은 주가 상승보다 더 맞추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자본력하고 그리고 정보력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을 개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MSCI는 아마 계속해서 이 문제를 걸면서도 동시에 지수 사용권을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아마 외환 시장을 더 개방하고 접근성이 나아지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거래소의 지수 사용권을 이제 주지 않은 한 아마 MSCI는 굉장히 선진 지수로 업로드하기에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칠 겁니다. 또 외환시장 그 역외도 실시간으로 또 거래가 되도록 그렇게 개방을 또 요구한다라든지 되게 또 이제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공매도 하나만으로 뭐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있었습니다. 강력한 네 글자 무기징역. 이게 불법 공매도가 확인이 됐을 때 물론 이거는 법제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공매도를 한 사람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형사처벌이 그동안 없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사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최대 징역 30년입니다. 징역 30년은 되어 있는데 징역 30년 고사하고 1년도 받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게 다 이제 실수였습니다. 예. 아니면 그게- 착오였습니다. 예. 이렇다는 거죠. 지금 그 최근에도 글로벌 IB 9개사가 2천억이 넘는 불법 공매도를 했는데 과징금 2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금융당국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부서 간에 좀 혼동이 있었다. 소통이 안 됐다. 그 글로벌 IB들끼리 뭐 그런 이유로 얘기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인용인데 그걸 반박할 근거를 못 찾기 때문에 징역까지 못 가고 일정 부분의 과징금만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뭐 홍콩에서 마이클이 주문 준 걸 김대리가 엑셀로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어제 보고했어야 되는데 네네. 하루 네. 늦었다 뭐 그래서 이런 거죠. 소통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공매도 처벌 관련해서 제가 조금 눈여겨본 거는 무기징역이라는 건 약간 상징적인 걸 하나 또 던진 것 같고 그 요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 공매도 처벌을 좀 다양화하겠다. 그 다양화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과징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내의 어떤 금융투자와 관련된 상품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다든지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 개인에 대한 제재를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나타나면 고의든 뭐든 니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니들의 특정한 영업에 지장을 주도록 하겠다. 또는 책임자가 옷 벗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는 재취업을 일정 기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이걸 바꿔보면 그만큼 과징금을 높게 매기거나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어려우니까 이런 처벌 방법을 좀 다양화하겠다는 약간 그러한 그 어떤 고심의 현적이 아닌가. 8784님. 공매도 특성상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은 무한대로 갈 수 있는데 개인한테 기관과 똑같이 허용하는 게 맞나요? 라고. 그죠. 이게 공매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0원이 되면 100% 손실이지만 10,000원짜리 주식이 2만 원도 되고 5만 원도 되고 10만 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훨씬 더 리스크가 큰 거고요. 그리고 정상영님 어디 가세요? 국장은 바이바이라고. 요즘에 이제 국장 안 하고 국주 안 하고 미주 한다. 미장으로 간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참 씁쓸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어떤지 평탄화하는 것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던 기간에는 과연 공매도를 할 수 있었던 해외 증시보다 국내장이 더 잘 올랐느냐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죠. 그런데 가장 부진한 상황이죠. 우리 증시가. 그렇죠. 이 상황은 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말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거를 너무 정치권으로 가지고 가고 사실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30년이었는데 아무도 그거를 받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는 근데 이거 진짜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계속 말을 바꾸고 뭐 이게 근데 이게 또
법까지 통과가 돼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여당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우리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공매도가 안 돼 있는 한국에서 나가서 이제 외국 시장에서 롱 치고 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은 너무 헤지펀드들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한국에 들어와야 하냐라는 그 의문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빠지게 되면 수급상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오른 상승률을 보면은 지난 11월 이후 7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가 9%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 나스닥은 30%, S&P 지수는 24%,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 독일, 프랑스, 유럽 지수도 훨씬 저희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나라 국내 경제의 논리가 정말 경제 논리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오르는 이유도 오만 가지고 내리는 그렇죠. 이유도 오만 가지입니다만 정책도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공매도 정책도 그 중에 한 가지인 거고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밸류업이라든지 뭐 금투세 관련된 폐지 혹은 유예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사실은 더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인철 사실은 기자. 뭐 미국 증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 할매 아시아 증시에서도 일본, 홍콩도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중국 증시까지 좋아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정고점이라고 하는데 연초가 2650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한 몇 퍼센트? 5% 내외거든요. 그러면 왜 이제 코리아가 늘 이 박스권에 갇혀서 이제 저평가받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개선해야 돼요. 물론 밸류업도 좋습니다. 배당도 늘려야 하고요. 당연히 이제 기업이 이제 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정책의 변경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우리가 투기장이 돼요. 우리 이 시장은 자본시장은 굉장히 소규모예요. 개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야 다음에는 어느 정권이 받아서 야 금투세는 어떻게 될까? 야 공매도는 어떻게 되지? 이거를 의심하면 이 시장은 선진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우리는 이 정책의 변화 수준이 초등생, 유치원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진 시장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수 4천 가면 좋고 5천 가면 내 치적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아마 전 세 가지 원칙이 준수돼야 돼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 하는데 세제는 지금 굉장히 산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공매도 없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 이렇게 시시때때로 자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물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체감적으로 지수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내가 떨어진 종목을 하필 왜? 그게 공매도 타깃이 되니까 더 체감적으로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이죠. 더 밉상이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득을 개인들의 이 손실분을 외국이나 기관이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제는 크게 원칙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돼요. 거래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세 통행세는 없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분위기고요. 근데 해외 주식 투자했어요. 엔비디아 투자하고 애플 투자해서 250만 원 공제하고 양도 차익 물어도 아무도 누구도 얘기 안 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줬어. 그 이후에 20에서 25% 세율 받는 것조차도 반대하면 아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내부적으로 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아주 이 조세 원칙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무슨 얘기냐. 주식 양도세 내외는 거의 2조 원 내로 거치지만 증권거래세 통행세는 연간 6조에서 10조 원 거쳐요. 내가 매도할 때 내는 세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증권거래소도 걷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도 걷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팔 때만 내는 증권거래세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냈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금투세를 만약 안에 도입하게 된다면 2월 공제를 좀 늘려야 돼요. 우리는 코스닥 시장이 단타 시장이에요. 개인들이 98%가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거래하면서 거래량만 너무 늘어났어. 그래서 이게 이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투자 손실 2월 공제 한도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올해 손해났으면 끝까지 이득 볼 때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부과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장기 주식 보유에 대한 이윤이 없기 때문에 단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보완할 점이 끝이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토론할 주제도 끝이 없고요. 일단 오늘은 공매도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까 4999님이 이게 제 얼굴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얼굴에서 이제 기름 나오시는 분들 또 여름이어서 이제 지성 피부분들 지성인이시구나. 자, 부럽습니다.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인 이것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소폭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지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50원, 경유는 1,479원으로 좀 진정이 되고 있죠. 하락 추세기는 합니다. 휘발유, 경유 바로 여기에서 가공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 두 글자 검은 황금이라고도 하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산유국, 자원 부국은 검은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이 경제가 이 가격에 많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이제 나왔으면 하는 그것. 가스 말고요. 가스 말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한다라는 소식은 저희도 몇 번 전달해 드렸는데 과징금 규모가 나왔습니다. 1,400억 원. 상당히 큰 규모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1,400억 원이나 과징금을 맞게 된 걸까요? 쿠팡이 뭘 박수 잘못했냐. 이게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그러니까 심판도 하면서 이제 선수로서 뛰는데 본인이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갔다. 이런 건데요. 첫 번째로 PB 우리가 프라이 브랜드라고 PB 상품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상품을 굉장히 우대하는 행위. 그래서 그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 순위 알고리즘 쿠팡이 이제 인터넷으로만 하니까요.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직원들 한두 명이 아니고 한 2,000명 넘는 임직원들을 동원해서 셀프 리뷰를 했다. 사실상 이게 허위 리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막았고 또 쿠팡은 PB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단순하게 중개를 거래하는 입점 업체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심판의 역할이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입점 업체들에게도 좀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되고 전반적으로 공정한 경쟁 시장의 그런 효율적인 그런 자원 배분을 막았다, 왜곡시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박수희 기자가 표현해 주신 것처럼 심판도 보고 선수도 뛰고 이게 사실 이제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직접 배송도 하지만 그러니까 직접 이제 사입을 해서 배송도 하지만 오픈마켓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해 충돌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는 뭐 일단은 이제 본인 책임하에 로켓 배송의 열렬한 애용자로서 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니까요. 네, 예. 사실 이 상품 진열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공정위에서 좀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쿠팡이 주장하는 거는 상품의 진열을 우리가 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이다. 그건 유통업체의 마음인데 이제 왜 그게 소비자 기만 행위고 이런 스마트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PB 상품이 싸고 좋으니까 많이 쓰는 거를 왜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느냐? 우리 영업장에 우리 제품을 앞에 걸어놓은 게 네. 뭐가 문제냐 이거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 단순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쿠팡에 저는 로켓 배송만 체크해서 검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항상 닥쳐서 뭔가를 행동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애기 기저귀가 떨어지고 물티슈가 없으면 그러면은 내일 새벽에 오는 걸 급하니까. 검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맨 위에 상단에 노출된 거를 사진 않아요. 그리고 체험단 리뷰도 거르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점 낮은 순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좀 그 공정위 말대로 이제 소비자들을 기망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알고리즘을 조작을 해서 순위 100위권 밖에 있던 이제 PB 상품들이 1, 2위까지 올라갔다고도 하고. 근데 이게 또, 그것 아닙니까? 뭐 PB 상품의 뭐 품질이 좋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알고리즘을 조작했느냐. 그리고 기존에 다른 상품들이 있었는데
쿠팡이 자체 PB 제품을 내놨고 그걸 위로 밀어 올리면서 다른 기존의 판매자들이 어찌 보면 억울하게 밀려나게 됐다. 또 이런 잣대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무슨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가격 검색을 하잖아요. 네. 가격 검색을 한번 하게 되면 한 며칠 동안 그 알고리즘 나를 따라와. 난 다른 뉴스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품이 계속 밀려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쿠팡만의 일은 아니에요. 어떤 대부분의 이제 유통업체들 특히 온라인을 이제 주업을 하는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그런 알고리즘을 쓰는 것까지는 뭐 똑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왜 임직원까지 동원해서 조작을 하고 그 조작된 결과가 100등에서 갑자기 1등이 돼서 소비자들 현혹하나 하는 거죠.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 그렇게 만일 니네 자사 제품이랑 PB 제품이랑 직매입 제품만 많이 팔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물품을 거기 중개하는 입점 업체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쿠팡이 너무 당당해. 뭐 변론을 보게 되면 너무 떳떳해.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 근데 공정위도 이게 이런 빌미를 준 게 있어요 보니까. 지나 보니까 이제 대기업 집단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범수 의장은 거의 총수인 동의인으로 지정이 안 돼서 이게 지금 누가 물어야 되냐? 법인이 물어야 돼요. 쿠팡은 미국 회사예요. 주식회사 한국 쿠팡이 있는데 여기는 미국의 본사인 쿠팡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 갖고 있고 거기 미국 인터내셔널의 지분 75%는 김 이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김 이장의 친인척까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인이고 미국 회사이고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서 다 열애야. 그러다 보니 야 여기 지금 나는 하다 쿠팡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야 이번 제재 여파로 경쟁력이 원천인 로켓 배송 나 못하겠어. 그동안 몇 조? 20몇 조 투자하겠는데 나 이거 투자 철회할 수도 있어. 오히려 정부를 협박하고 있어요. 협박조로 나왔다라는데. 와, 난 하다하다 죄 지은 사람이 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정부 협박한다? 난 그리고 쿠팡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한 게 얼마인데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근데 물론 이거는 쿠팡은 이제 그 법원으로 가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또 합니다. 근데 우리 기업이었다면 한국에 있는 소재 기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얘기 못해요. 그렇죠. 좀 다르죠. 그리고 일단은 핵심은 이겁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일단 최병수님이 글도 올려주셨는데요. 쿠팡의 제품을 올려서 팔고 있는 통신 판매업자입니다. 같은 제품을 쿠팡 로켓 배송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팔면 제재가 들어옵니다. 제가 제 이익을 덜 보고 많이 팔려고 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 쿠팡이 굉장히 내로남불 행위가 많은데 지금 그 임직원 2,000명 이상을 동원해서 셀프 리뷰, 공정위가 허위 리뷰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쿠팡이 굉장히 떳떳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쿠팡이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들이 자체 후기를 올리는 것은 네.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셀프 리뷰 올리는 거는 괜찮다고 하고 입점업체가 후기를 올리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자체가 웃기고 그리고 왜 자기네들이 뭐이 그냥 그 상품을 진열하는 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게 어디 있냐. 일반 대형 마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대형 마트하고 가장 다른 점은 대형 마트는 전부 다 직매입. 여기는 직매입 외에 오픈마켓으로 이렇게 입점하는 것이 있고 대형 마트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 대형 마트는 우리가 직접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시식도 하면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매대의 진열 순서가 구매 순위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는 검색 순위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결정적이죠. 물론 이제 송일아 기자처럼 그 리뷰 안 보고 현명하게 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검색 순위 알고리즘이나 리뷰를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쿠팡이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들도 진열할 때 사람들의 눈높이, 손높이에 맞춰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PB 상품 진열해 놓는데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이건데 근데 대형마트 그 진열장 옆에 사람들의 리뷰가 막 500개씩 써 있지는 않죠. 네. 별점이 써 있지는 않죠. 아무래도 결정에 미치는 좀 요소들이 다르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것과 또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그 화면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영향력이 다르죠. 근데 사실 이게 쿠팡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형마트, 오프라인 마트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마트들, 그러니까 온라인 이제 똑같은 이커머스 업체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도 역시 PB 상품을 가장 상단으로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이제 전체 이 PB 시장 자체를 조금 좀 이제
이 시장 자체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지금 그 쿠팡 순위 매기는 그 기준을 좀 봤더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대부분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쿠팡을 많이 이용합니다. 빠른 배송이니까 편하니까. 그런데 순위를 세 가지로 산출하고 있어요. 1, 2단계에서는 객관적인 판매량, 가격, 판매 후기 순위야. 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좀 애매해요. 오로지 자기 상품에 대해서만 순위를 올려줬다라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 쿠팡이 이제 이런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것으로 봐요. 이번에 봤더니 그 내부 문건을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상품의 랭킹을 올리다 보면 많은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런 그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고도 했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아하. 예, 예. 일단 이 문제는 또 쿠팡은 이제 법적 대응을 또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위와 쿠팡이 또 법정에서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이야기도 저희가 뉴스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비지워치 박수익 기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 은퇴하면 아니면 회사 그만두면 치킨집이나 해야지. 치킨이나 튀기자. 근데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치킨집 사장님을 인터뷰하고 온 직업의 세계 시간,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치킨집은 정말 동네에 많아요. 굉장히 많죠. 어느 동네에도 없을 수가 없고 이번에 다녀온 만난 그곳은 어디예요? 제가 다녀온 곳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네. 굉장히 오래된 그 서소문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50년이 더 된 아파트인데 그곳 1층에 이제 있는 치킨집을 다녀왔고요. 이곳은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닙니다. 개인 아하. 이제 사장님이 하는 곳이었고, 자체 브랜드. 그렇죠. 이제 이 동네에서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 사장님을 만나고 왔고요. 65세 동갑내기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예. 원래는 이제 아내분께서 다른 지역 이제 마포에서 한 20년간 치킨집을 운영을 하다가 이곳으로 이제 옮긴 지는 9개월 됐고 남편분도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이랑 뭐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작년에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영업의 길을 들어선 케이스였습니다. 아, 실제로 은퇴를 하고 치킨집으로 이제 전업을 하신 거네요. 아내가 하는 가게에 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30년 동안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자영업을 한다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쉽지 않아 보였고요. 네. 직장 생활도 하고 이분이 그전에는 이제 작게 사업도 좀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은퇴를 대비해서 개인 택시에 도전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는 이제 회사 택시 경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달간 회사 택시를 운행을 하다가 이게 손님을 받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게 하면서 택시 기사님들이 오시면 더 좀 잘해준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얼마나 힘드신지 아니까. 네. 아이고 참.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는 어떠실까요? 그래도 이게 은퇴한 이후에 하시니까 네. 영업 시간도 사실은 또 길어야 또 한 푼이라도 더 벌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은. 뭐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었는데 보통 저녁 6시쯤에 가게를 오픈하는데 이 오픈 준비를 위해서 한 오후 2시쯤에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모든 재료가 손질이 돼서 오지만
이런 이제 개인이 하는 분들의 가게는 물건을 받아서 닭을 손질하고 뭐 건어물도 있으니까 건어물도 손질하고 그리고 뭐 이런 고춧가루나 마늘도 빻고 이런 시간이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시부터 오픈 전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그 가운데는 이제 영업을 하면서 12시쯤 마감을 하는데 알바를 안 쓰고 이 두 분이서 주방 그리고 홀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치킨집 부부 두 분이서 인건비 좀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곳인데 그렇죠. 이 또 가족끼리 운영하는 건 또 장단점이 뚜렷하잖아요. 네.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네. 퇴근하고 이제 가게 일을 좀 도왔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마감까지 그러니까 오픈부터 마감까지 계속 있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작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이 손님이 있을 때도 좀 그렇다면 싸웠다고 흔한 하는데 부부, 예, 흔한 부부. 그렇죠. 뭐 왜 싸웠냐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식 나가야 되는데 뭐 테이블을 잘못 알아서 잘못 나가거나 아니면 뭐 손님이 갑자기 몰릴 때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 주방에 있는 그 아내분께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혼도 많이 나고 좀 싸웠는데 왜 안 봐도 상상이 되죠? 그렇죠.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됐다고 합니다. 뭐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뭐 싸우는 이유가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 1만 2천 가지는 나올 텐데. 근데 이분들이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아니라 그냥 개인 사업, 개인 매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손이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손도 많이 가고 이제 메뉴를 구성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기 메뉴가 이제 치킨도 있고 골뱅이 뭐 노가리 그 안주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도매상으로부터 떼와야 되는데 이 업체를 고르는 것도 주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산지 직송으로 직배송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레시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맛이 있어야 이제 손님들도 오니까 이분들의 노하우가 좀 있었는데 생닭이 우선 배달이 오면 사장님이 직접 닭을 손질하고 튀기는데 이 튀기는 것에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기름을 자주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주 갈았을 때 첫 기름에 튀기면 굉장히 그 특유의 기름 냄새가 배어서 좀 비리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없애기 위해서 새기름에 튀기기 전에는 파뿌리, 양파, 대파들을 한 움큼 묶어서 이 새기름에 한번 튀겨놓고 그 다음에 닭을 튀기면 그 잡내가 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으면 본사에서 다 알려주고 그런 걸 또 제공을 해주는데 사실 그게 또 비용이죠. 그렇죠. 예, 프랜차이즈 본부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걸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개인 매장을 하시고 더 부지런히 사시는 거고요. 근데 요즘 좀 손님은 많답니까?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는 손님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동네가 회사가 많아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좀 많이 애용을 하는 곳이었고 이 코로나 전후로 좀 나뉜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11시 뭐 12시 돼도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흔히 좀 볼 수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11시만 넘어도 거리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뭐 불금 했잖아요, 저희가. 네, 오늘 금요일인데. 그렇죠. 오늘도 금요일인데 이 불금 때는 코로나 전에 굉장히 새벽까지 먹고 마시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금요일은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금요일이면 야 오늘 마음 편하게 한잔하자. 그렇죠. 모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금요일날 사람들이 더 안 보여요. 네, 이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좀 생겨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빨리 파하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이 제일 마음 편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금요일에 모이자 그러냐? 뭐 이렇게 또 근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분들의 매출 수익인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의 매장. 어떻습니까 수익은? 수익은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이 가게 특성상 요즘 같은 날에는 이제 가게 밖에서 많이들 좀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밖에 테이블을 깔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게 매출이 한 2배 정도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평균 매출을 좀 들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하루 평균 매출 100만 원. 그렇죠. 근데 좀 잘 된다. 잘 되는 날이 이제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굉장히 매출이 높다고 하는데 이날에는 한 150만 원까지 매출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은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하루 뭐 2, 30만 원 정도 팔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평균 월 순수익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잠시만요. 순수입이 월 2, 300이요? 네. 부부가 같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작은데 이게 지난달 5월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뛰는 게 많다 보니까 이 두 분 인건비도 안 나와서 굉장히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두 분이 부부가 일하는데 한 달에 순수익이 2, 300. 그럼 거의 그냥 알바생이 어디 알바할 때 버는 돈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맞습니다. 노동은 또 노동대로 하시고. 그 택시 하시면서도 좀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 여기도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또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힘들 거고.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또 메시지도 하나 남기고 싶다 하셨답니다.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치킨집이든 뭐든 어떻게 창업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요식업은 무조건 그 비슷한 가게에서 일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해봐라 일을. 그렇죠. 이 가게가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지 어떤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게끔 배워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기 창업하실 분들은 3년 정도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준비 기간. 버틸 수 있는 이 자금이 있어야. 자금력. 그렇죠. 버틸 수 있는 자금력.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웬만해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본인들도 또 쉽지 않으시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또 열심히 사시는 치킨집을 함께 하시는 부부. 이 직업의 세계에서 사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부분 들어봤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뿌리 깊은 제조업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자동차 산업 2탄이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